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티 디자이너 국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브티 디자인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처음 네. 들어보시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맛과 향과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교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면 그 온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면역 체계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는 허브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떤 허브차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더플라워라는 허브예요. 엘더플라워요? 엘더플라워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생소한 허브일 건데요. 엘더플라워는 유럽의 허브 약전에서 호흡기 감염 보조 치료제로 언급될 정도로 아주 효능이 좋은 허브입니다.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축농증이나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에도 한 잔 드시면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 엘더플라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엘더플라워는 처음에 라벤더 같이 화장품 향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드시다 보면 단향이 우러나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서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에는 항바이러스 성분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오늘 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차를 한번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울이요? 저울이 왜 필요한가요? 아, 제가 사용하는 허브는 다 약용 허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능이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 수를 맞춰서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g을 한 잔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는 허브는 한 1.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배에서 세 배나 있으면 카페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맛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은 용량으로 향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카페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을 4g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 허브는 엘더플라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환절기에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엘더플라워를 주 허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허브는 지금 세 개잖아요. 세 네, 개면은 몇 그램 정도로 쓰나요? 주 허브는? 주 허브는 2g, 그리고 나머지는 1g, 1g 해서 총 4g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일반 티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게 2g 정도고요. 다음엔 캐모마일 1g, 레몬밤 1g을 넣어보겠습니다. 캐모마일 1g 넣었고요. 다음에 레몬밤 1g 넣겠습니다. 네, 총 4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걸로
1리터 정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효능이 좋은 허브를 마셔서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잔의 허브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이 허브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티팟 그 구멍 사이로 허브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름망을 사용해서 얘를 담아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거름망 같은 거? 거름망은 현재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3,000원대에 100장 정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g 정도의 용량이면 티백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놓겠습니다. 이게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한 잔만 마시기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양이. 네, 한 잔 드시기엔 좀 아쉽고 한번 진하게 드신 후에 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우리시고 자주 마셔주셔도 좋아요. 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면 되나요? 네, 티팟에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팟은 요즘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물은 너무 팔팔 끓인 물이 아니고 한 김 식힌다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식힌 후에 물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거름망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우리면 딱 좋을까요? 시간은 거름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허브는 향만 맡아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향을 맡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엘더플라워는 아까 단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몬의 상큼한 향도 나지만 주로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허브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그람수에 맞춰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싱글로 하나씩 또 맛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하나씩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해서 얘 다 합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은 거를 좀 그 제품이 따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온라인 몰에서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9,900원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3가지 블렌딩한 것부터 침침한 노년에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티,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에 좋은 티, 이렇게 3가지씩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가지씩 허브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총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네, 원래는 4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해서 얼마? 네, 가격은 29,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구매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되게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온 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는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코로 향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맡아주세요.
향에도 충분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천천히 음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단맛이 나면은 그 혹시 당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탕의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쇄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양이 완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로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이게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인 거예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로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응량이니 하루에 5잔, 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건강 매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커피에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의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미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가 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페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서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효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목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고 하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호흡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각근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각근도 그렇고 목 주변부가 유독 더 긴장이 되어지시고 뭉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흡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 자체는요, 저희가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요, 복식호흡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쪽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위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만 들리는 흉곽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깨만 계속 들썩들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주변부에 있는 근육은 올라오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호흡이 짧아진 것입니다. 깊게 들어와야 되는 호흡이 여기 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는 이렇게 어깨가 올려지는 이 동작 중에서도 사용이 잘 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각근 자체가 굳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통증이 생기시거나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대부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각근에 대한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세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보낼 때 저희가 겉으로만 보셨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호흡 자체가 당연히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다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옆으로 눕게 되면 제 목도 좀 꺾이게 되고요. 어깨도 이렇게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에 대한 긴장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깨는 눌리게 되다 보면 어깨에 대한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고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천장을 보셔야 되고요. 천장을 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되 베개에 대한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은 것을 비지 마시고요. 적정한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목까지 감싼 상태로 베개에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베개를 먼저 베보고요,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베개를 베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높이가 편한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경추 베개라고 나오는 베개들도요, 높은 버전이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기본 버전이 있고요, 낮은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몸통 자체가 얇으실수록 낮은 베개 쪽에 가깝겠죠. 몸통이 두꺼워질수록 높은 쪽에 맞으실 거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베봐야 돼요. 직접 가셔서 높은 버전, 중간 버전, 낮은 버전을 하나씩 다 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 수 있겠으나 체험을 못 한다는 거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내 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대한 저림과 부종, 통증이 심하다면 사실 사각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각근 마사지를 해보고 나서 차도가 있다면 사각근에 대한 원인이 조금은 있는 것이니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손 저림이라든지 부종,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사각근 자체만 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대한 디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의 증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다면 푸셔도 되지만 푸시고 나서도 내가 차도가 없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옷을 한번 내려서 보게 되면 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살짝씩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질렀는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시킵니다.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자리엔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자리를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력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통증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지,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눌러놓고 통증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잘못 촉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면 약하게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통증이 강할수록 좋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하는 압력으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하시는 강도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신다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조금 더 넘어
넘어가서 교정 운동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못해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요, 보통 길게 가져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사지 동작들은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균형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마사지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인 자세를요, 1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때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잠을 청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목은 목대로 경직이 되고 어깨는 어깨대로 눌리게 됩니다. 근육 자체가 굳지 않으려면요, 근육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굳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종류의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수영도 괜찮으실 거고요, 필라테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가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다이어트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막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신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에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 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2개 다 하시나 보네.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